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부양책 상원 통과, 인플레이션 우려대 경기 부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9일 하원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인 만큼 법안 처리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형 경기 부양책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했지만 부양책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인데요.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또 비철금속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모든 것이 오른다라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묘사했고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야인세 리턴지 2부 힘차게 문을 열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미국 경기 부양책부터 시작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좀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기운이 빠지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죠. 워낙에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고 지루한 시장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언제쯤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강하게 타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또 힘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시작할까요? 돌멩이님, 우유빛깔 보람 계속해서 외쳐주고 계십니다. 또 쫄보님, 오단노트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하고 하이요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토사 쿠팡님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바른생활님과 또 하늘이님도 계시네요.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출발할게요. 자,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고요. 이제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우리도 초반에는 조금 반응을 보이는 듯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는 금리 상승이라는 불안 요소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네. 자, 주말 동안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상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할까요? 예, 뭐 계속적으로 아마 작년 올해 연초부터 아마 그 이슈가 됐었던 거죠. 계속적으로 그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적게는 1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 정도 이슈가 좀 되다가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뭐 결론이 난 것 같죠. 네. 일단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 자체가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지난 주말에 3월 6일 날 상원을 통과를 했거든요. 네. 이제 하원 통과가 남아 있는데 3월 9일로 이제 표결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과됐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그런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됐던 거니까 통과가 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3월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종 서명을 하게 되게 되면 집행이 좀 되겠죠. 네. 돈이 풀린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옛날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기다렸던 건데 오히려 이게 별로 달갑지가 않은 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네. 돈이 풀리니까 경기는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심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의 이 악재 자체가 물가가 올라간 것 때문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렇게 기다려왔던 부양책인데. 그렇지 기다렸던 부양책인데 네. 안 될 때는 참 이것 때문에 논란이 심했는데 막상 그러니까. 통과가 되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물가가 올라간다니까 걱정이야. 그것 때문에 걱정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로 달갑지 않은 현재로 봐서는 경기 부양책 통과가 아닌가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경기 부양책이었는데 시장에서는 큰 호재보다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또 내용이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동화 지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네. 이제 뭐 통과되는 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예산심의위원회는 뭐 한참 전에 통과를 했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표결에 붙여지는데 네. 뭐 다수당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표결도 뭐 이길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1인당 이제 1,400달러 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골자이고. 실업급여를 주당 이제 300달러로 추가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에 세부안들은 조금씩 이제 공화당과 협의를 하면서 변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미국 쪽에 그쪽에 포커싱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지원 확대 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아까 이제 박준현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도 예민하게 국채 수익률에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니까 여기에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뒤에도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조정폭도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채팅창에서도 바이 코로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미국은 어쨌든 그래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상원을 통과하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긴 있지만 경기 호전에 조금 더 반응해서 결국에는 다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왜 국내 증시는 이보다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느냐,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는 왜 여기에 조금 더 예민한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의 악재적인 요소와 이제 호재적인 요소가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악재적인 요소는 국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밖에 없거든요. 네. 솔직히 호재적인 요소가 많죠. 조 바이든 1.9달러, 1.9조 달러 통과 이후에도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3조 또 인프라 재정 부양책을 실시를 하겠다. 네. 뭐 지금 중국 쪽의 양해 쪽을 보더라도 굉장히 뭐 4,300조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이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도 가다 보니까 연준의 고위직들이라든지 여러 의견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무관심법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용인하겠다. 네. 별 상관없다.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네. 1.6%입니다. 지금 1.603이거든요. 오늘 저점이 제가 오늘 장중에 체킹을 했는데 1.575였어요. 전일이 지금 1.5%였거든요. 근데 전일 1.5%보다 조금 올라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아직 급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가면서 결국 양봉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비농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현물 시장 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국채 수익률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지수가 확 밀려버린 겁니다. 팔자세로 바뀌어버리고 선물에서도 견인차가 안 되고 이런 변동성 국면인데 이 부분에 크게 저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매수 관점을 어디까지 유지하느냐 이 싸움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도 어쨌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요. 그동안 워낙에 코로나로 눌려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이고요. 금리 인상,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또 여기에 계속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원자재 가격입니다. 뭐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곡물 가격, 뭐 철강 가격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유가에 대해서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렌트유가 2년 만에 7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WTI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 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운용형님? 예, 일단은 유가가 올라간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이죠. 가장 네. 큰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이 돈을 푸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 수요에 따른 원자재 수요에 따른 가수요 자체가 유가에 반영된 부분이 클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페크 감산과 관련해 가지고 감산이 당초 예상했던 보다 무난하게 약간 소폭 증산하는 쪽으로 감산 규모가 유지가 되는 쪽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반영했던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이번 주에 급등한 이유 자체가 중동의 정치적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우디가 지원하는 그 예멘의 정부군과 예멘 반군 간의 내전이 거의 지금 한 2015년도부터인가요?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원유 시세를 대한 것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최근에 또 부각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수요가 발생돼 가지고
유가가 보니까 단기간에 5일 연속 올랐더라고요. 예, 맞아요. 평균 보니까 브레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2.2%, WTI 기준으로 해서 12.0%.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는 두바이 같은 경우도 거의 10%대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5일 연속 올랐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뭐 거의 3시, 4시 정도까지 유가가 계속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현재 시간에서는.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자꾸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경기를 어떻게 좋아진다는 자체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조금 위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게 되면 그 원자재 시장 자체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약간 뒤바뀌는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도 빠지고 금융시장 불안해지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 자체도 좀 위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자체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매입한 부분 자체가 그 수요로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자체가 물가 상승 요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프로그램 자체가 과다하게 부담되니까 이게 유축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원자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로 인해서 뭐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오른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관련 종목들 섹터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정유업종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쵸? 유가 상승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정유업종인데 정유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정유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수혜를 받죠. 왜냐하면 엑슨모빌이라도 세브란 텍사스 같은 경우는 그들 회사들이 직접 원유를 채굴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정제해서 파는 것들이 있는데 소개 제품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원유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파는 쪽이잖아요. 우리는 네네. 직접 채굴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직접적인 유가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기업들의 유가 관련 기업들 주가 상승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 자체가 정유회사들 실적 자체는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한 것 자체는 거의 80%가 정제 마진이에요.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여서 파는 거. 네. 대신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업종의 수혜 자체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 자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알파지요.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10% 올라갈 때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10%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정제 마진인데 네. 현재 업황중으로 따지면 정제 마진이 가장 안 좋아요. 소기업 업황 중에서는 다 괜찮거든요.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건설도 괜찮고 주가는 못 가고 있지만 정제 마진은 아직도 부진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는 정유업종은 유가가 상승할 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지만 실적으로서는 그렇게 수혜를 안 받는다.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게 화학업종 같은 경우 유가가 올라가는 원재료가 납사니까 납타 가격이니까 납타 가격이 함께 동반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납타가 상승하게 되면 납타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기초 유분이라든가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가게 되면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소개업황은 어떠냐? 좋아요. 유가가 좋아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납사 가격이 올라간 폭에 비해서 제품 가격이 지난주 같은 경우 에틸렌 가격이 대표적인 기초 유분인데 한 13% 떴거든요. 그다음에 네. 기초 유분을 가지고 합성 수지라든가 합성 수지 PP라든가 PVC라든가 같은 것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화학업종 아직까지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제품 가격이 전이가 되면서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다. 수혜주다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건설. 그렇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원자재를 수출한 국가가 신흥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그들 국가들이 원자재를 많이 팔게 되게 되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그에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약간 건설주들이 그동안 주가 지지부진에다가 약간 주가가 움직였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자, 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좀 어디에 포인트 맞출까요? 저는 뭐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WTI 기준입니다. 10년치를 좀 보게 되면 이제 11년치 자료가 좀 모아져 있는데 저한테 항상 올랐어요. 계절적 요인이 좀 많이 반영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지금의 유가 상승은 경기 회복 수요 이것도 있지만 어떤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 파괴가 또 단기 상승 재료로 쓰인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지정학적 우려가 좀 부각됐다 봐야 되겠죠. 중동 쪽은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예멘 반군이라고 좀 돼 있는데 뭐 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한 거죠. 아람코 시설을. 그래서 국제 정세가 좀 불안으로 가면서 상승 동력을 경기도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면서 유가가 오르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공급 차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더 기름을 지피는 요 과정으로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브렌트유는 70불을 넘어갔고 WTI 크루드 오일도 지금 뭐 70불을 향해서 가는 국면. 그런데도 지수는 오르지 않아요. 좀 아쉬운 그렇죠. 측면. 네. 그래도 이제 에너지 섹터가 S&P 500에 15% 정도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오르지 않는 측면은 좀 아쉬운 측면 같고 뭐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국면 플러스 어떤 단기 공급 차질 우려 여기에 상승세를 부추겠다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뭐 수혜를 입는 건 뭐 정유 회사들이죠. GS, 정유 SOL 네네. 그리고 뭐 또 유가 수혜주들 뭐 조선업종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나 생각하는데 역시나 그래도 이제 유가에 관해서 좀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기업의 좀 가치와 실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물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좀 체감적으로 많이 좀 다가오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곡물 가격 상승하고요. 앞서 드린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좀 어느 섹터 주목해 봐야 되는지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원자재 가격 오르고 곡물 가격 올라요. 우리가 이럴 때 또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이제 이렇게 이제 경기 회복 수요가 빨리 올지 몰랐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원자재 가격도 곡물도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곡물 가격 뭐 콘, 밀 이게 다 있습니다. 이제 보통 선물 지수에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는 뭐 최근에 올라간 게 이제 뭐 대창, 풍산, 구리 가격 상승 때, 네, 그렇죠 올라갔고 종목으로 뭐 좀 더 말씀드린다면 황금 ST, 이구산업, 뭐 고려 아연, 영풍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쪽은 뭐 다른 주가들은 다 올랐어요. 네. 이구산업, 뭐 풍산, 대창. 뭐 저는 관심 있는 게 영풍 쪽하고요. 황금 ST를 좀 눈여겨 보고 있고 곡물 관련주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제 팜스토리, 풀무원, 뭐 대상, 효성, OMB, 농업바이오 쪽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제가 관심 있는 게 풀무원 쪽은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 풀무원. 네,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로 좀 갔기 때문에 슬슬 조정 국면이 우리 지수가 좀 지나면 좀 시킬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네. 이제 소비에 부각되는 측면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거나 원자재 쪽으로는 아직 오르지 않았던 종목을 좀 공략한다거나 결국은 투자 기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해서 구리 종목들 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각각의 종목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운용형님께서는 이런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종목 섹터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네, 곡물 가격도 대표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에 많이 떴습니다. 곡물 가격이 보니까 저점이 작년도 이제 코로나 국면 때 3월 중하순 정도의 바닥을 찍었더라고요. 이제 네. 그 시점부터 이제 1년 단위로 본다 한다면 가장 많이 뜬 게 대두 가격이에요. 콩이 한 65% 정도, 대두가 대표적인 원자재인데 그다음에 옥수수가 47% 정도 떴고, 네. 그다음에 아마 소맥 정도가 20% 정도 좀 상승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그게 호재거든요. 호재인데. 일단 음식료 쪽만큼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자체를 곧바로 제품 가격에 그 전가를 못 시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료 업종 자체가 대표적인 생활 물가고 그래서 맞아요. 정부에서 조금 규제를 하고요.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로 원자재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바로 가격 인상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거기다가 환율까지 반영을 합니다. 하루가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까지 전개돼요. 그래서 현재 곡물 가격 음식료 업종으로 따진다면 아마 상반기 때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또 음식료 업종의 중요한 자체가 곡물 가격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중요합니다. 네. 환율이 지금 환율이 결국은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지 수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떴잖아요. 지금 오늘 물론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1,13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환율 부분 자체도 곡물 가격 상승 분보다 오히려 더 피해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곡물 가격 올라간 부분에다 또 환율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곡물 가격 상승 분 자체를 커버가 좀 되는데 네.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음식료 업종 자체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분 자체를 아까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바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수혜가 좀 되지만은 호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하반기 때 가격 인상이 전개가 되면 이게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이후에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다 음식료 쪽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바로 실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바로 증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료입니다. 사료. 사료. 예, 사료는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 그래서 사료 섹터 같은 경우 선진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팜스토리라든가 이지바이라든가 종목들은 약간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괜찮겠죠. 착한 농기계라든가 종자라든가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현재로 봐서는 투자를 해서는 잘 안 된다. 지금은. 수혜주라고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목으로 따지면 CJ 제일제당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이긴 하지만은 CJ 제일제당의 수익에 가장 실적 변동성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곡물에 약간 대체제 역할을 합니다. 네. 그 가격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상대적으로 음식료 쪽에서는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만 참고하셔야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음식료 제품 가격 하반기 때 가격 인상 경계되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음식료 쪽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또 시장에 대한 중요 섹터,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여전히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또 다음 주죠. 이제 3월 FOMC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준 전문가님, 이 FOMC가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을 조금 잠재우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말을 좀 잘 안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계속해서 불안에 대한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이번 FOMC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어떻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스탠스는 확실한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에 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네. 원하는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거든요. 과연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반응,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의 고위직들이. 근데 이제 기간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근데 이제 세 가지로 내용을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언급을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해당 관련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어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저가 매수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이걸 당장 짧은 기간에 호흡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무관심법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저는 중립적인 입장 스탠스를 하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거의 우리는 그냥 평균 물가제 허용했잖아. 별 관심 없어. 이런 쪽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금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더 급등락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네.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무관심이 때로는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무관심으로 계속 일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계속해서 좀 자극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좀 지켜보는 그러니까 금리 전략인 거죠. 인상에 관해서 시장의 투심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딱 반응하는 내용을 내주면 좋지만 반대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더 휘청휘청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 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것처럼 무관심으로 좀 일관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어떤 포트에 좀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는 좀 쉬었다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그다음에 포트의 다변화 이제는 집에서 했던 그런 언택 국면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백신 나오기 때문에 시장과 사이로 뛰어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내수 소비주들이 올라오는 쪽이잖아요. 여기 뭐 이쪽이 이제 1등주는 아니지만 이제 포트 좀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영 은행형님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FOMC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한 우리 시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근데 충분히 이제 파월 의장의 지난 얼마 안 돼서 3월 4일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그 전에도 네네네. 발표를 했지만은 이제 충분히 인내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가 수준이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 도달한다 충분히 참고 인내를 하겠다. 쉽게 뭐 금리 인상보다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쪽으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별로 글쎄. 그래서 이런 이제 반응. 별로 또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좀 더 확실하게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던 건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충분히 저희들은 인내를 하겠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만 유지를 하겠다는 쪽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같아요. 일단은 원하는 것 자체가 당장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단기 채권을 매각을 하고 장기 채권 매입을 하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든가 그다음에 은행의 어떤 자본 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은행들한테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건을 주면서 그런 역할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또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업률과 고용 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 나온 상태에서 파월 의장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완화적인 얘기를 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그런 부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FOMC까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통화정책 연준위원들이 발언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전개가 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간 건 당연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할 기간을 좀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1.6% 이상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시장에서는 1.8%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노이즈가 해소가 좀 되면서 시장의 안정을 좀 찾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저도 일단 이런 또 부분들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는 시장이 상방으로 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조정 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부분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야,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경우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요. 그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돈은 맞죠. 풀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는 거면서 금리가 완만하게 너무 이제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 자체가 약간 시장의 충격으로 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견디면 결국 시장 자체는 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에서도 현재 이제 시장의 이러한 불안 심리에 대해서 좀 인내를 하겠다, 도를 닦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 대응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도를 닦아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부양책이 일단은 통과가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FOMC에 대한 그림까지 좀 큰 그림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내 종목들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